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12장 주식 투자의 5가지 법칙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뉴턴의 법칙이 있듯이 투자의 세계를 관통하는 기본 법칙이 있다. 나는 아직 이 법칙들을 정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포트폴리오 실험실에서 이 법칙들을 테스트해보고 또 그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 법칙들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제1법칙, 복리의 마술. 다른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제1법칙 역시 매우 간단하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당신이 모아둔 돈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의 마술은 더욱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당신이 만약 20살이 됐을 때부터 매달 $100씩 주식에 투자했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매년 10%씩 복리로 증가했다 해도 65으로 은퇴할 때에는 백만장자가 됐을 것이다. 10%의 수익률은 주식시장이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이다. 저축하고 투자하라. 또 저축하고 투자하라.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렸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투자한 펀드가 이번 주에 수익률 순위에서 몇 번째를 차지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유롭고 멋진 삶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20살짜리에게 해보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 신형 휴대폰과 멋진 구두가 있는데 누가 은퇴할 때를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65이 된 사람에게 이 말을 꺼내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글쎄 말이야, 좀 더 젊었을 때 관심을 가졌어야지. 제2법칙, 평균으로의 회귀. 성장률은 결국 장기 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미 설명했듯이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또한 복리의 마술이 전혀 허구가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가지수는 몇 년 동안 매년 20% 이상씩 치솟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은 연 10% 내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경제학자인 피터 번스타인이 그의 저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말은 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지, 왜 그토록 세찬비가 내린 다음에도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려준다. 지금 최고의 기업도 영원히 최고의 기업으로 머무를 수 없다. 30년 전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혔던 기업 가운데 지금도 최정상에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른 기업들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게 다름 아닌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이다. 주식시장에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 것도 평균으로의 회귀 때문이다. 현실 세계의 성장률은 대체로 연 1에서 4%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 증가율도 이 정도 되고 경제 성장률도 이쯤 되며 기업 순이익의 실질 성장률도 이 정도 수준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들도 있고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간은 제한적이다. 기간을 장기로 늘려보면 이런 나라들도 결국은 비슷한 성장률을 나타낸다. 주식시장의 가치, 즉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현실 세계의 다른 모든 것들과 전혀 동떨어진 성장률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 주식도 사회의 일부이고 현실 세계의 한 부분이다.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을 연구한 학자들이 한결같이 연 9에서 10%의 수치를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연 6% 정도는 기업 순자산 가치의 성장률을, 연 3에서 4%는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각각 반영한다.
기업 순자산 가치가 연 6% 성장한다는 것은 전체 경제의 일부인 기업 부문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성장률이므로 무리한 수치는 절대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배당금을 뺀 주식시장의 순수한 상승률이 연 6%를 크게 상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에 따라 결국은 반드시 연 6% 수준의 장기적인 상승률로 수렴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사이클이 생겨나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한동안 추세선 위로 올라가 움직인다면 언젠가는 다시 무슨 힘이 작용해 추세선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만약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모두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평균으로 수렴하기 전에 주가의 왜곡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주가의 왜곡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더욱 강화될수록 뒤따르는 충격은 더욱 매섭고 격렬해진다. 역사적으로 심각했던 약세장에 앞서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주가의 왜곡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다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 결국은 평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제3법칙,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옵션은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곳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옵션 혹은 개별 주식 옵션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을 세밀히 살펴보라는 것이다. 석유 기업이 아마도 가장 쉬운 예가 될 것이다. 석유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다만 지금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유전의 매장량이 고갈됨에 따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도 줄어들 것이다. 석유 기업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이 기업이 새로운 대형 유전을 발견했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콜 옵션이다. 일종의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콜 옵션은 주식 보유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사해 준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이 함께 내재하는 경우도 있다. 제약회사의 경우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존 약품의 부작용에 따른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부수적으로 따라다닌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분석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한 종목 한 종목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현재의 현금 흐름과 내재되어 있는 옵션 가치의 조합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제4법칙, 많은 투자 상품이 따지고 보면 폰지 사기극이다. 폰지 사기극에서는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나온 돈을 앞선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사기극이 커질수록 이를 유지하는 데 새로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멍청이들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진다. 결국 사기극은 막을 내리고 붕괴된다. 앞서 제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폰지 사기극의 요소가 가미돼 있다. 폰지 사기극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곳은 부동산 시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고 변동성도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고 서로서로 계속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했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커져서 외부로부터 새로 유입되는 돈으로도 과도하게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1980년대의 거품 붕괴 후유증으로 인해 1996년까지도 이전의 가격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1990년에 거품이 터져버린 일본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도 신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폰지 사기극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가 몰려들고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고려한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1980년대 말에 일본 주식시장이 정확히 이런 상황이었다. 어디에 투자하든 제4법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5법칙, 나쁜 아이디어도 시작은 전부 좋은 아이디어였다. 내가 이 법칙을 떠올린 건 1996년 중반이었다. 당시 기술주는 몇 차례의 가격 따지기 과정만 거쳤을 뿐 장기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온 상태였다. 기술주 붐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었다. 개인용 컴퓨터와 PC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각종 전자장비와 통신 수단들은 사용하기에 간편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모두들 구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모토로라 같은 기업들은 아주 잘 나갔고 훌륭한 기업으로 손꼽혔다. 이건 전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였다. 따라서 초기에 기술주를 매수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파티가 계속 연장되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어 기술주를 넘겨받았다. 이들은 단지 추세에 편승했을 뿐이다. 그러자 이들의 수요를 겨냥한 새로운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다. 알다시피 증권업은 서비스 산업이 아니다. 증권업은 제조업이다. 사람들이 주식을 필요로 하면 웰스트리트는 주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준다. 원하는 기업이 무엇이든 원하는 산업이 무엇이든 다 만들어낸다. 최근 들어 인터넷 열기가 뜨거워지자 투자은행들은 주식 투자자의 수요가 높은 인터넷 기업들의 기업 공개를 거의 매일같이 성사시켰다. 인터넷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애정은 너무나도 깊어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세 자리 숫자까지 치솟기도 했다. 컴퓨터용 하드디스크가 처음 발명된 1980년대 초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 하드디스크는 아주 획기적이고도 중요한 발명품이었고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이 기술에 투자하고 싶어 했다. 이 같은 열기의 편승에 무려 70개가 넘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하드디스크 시장을 감안할 때 시장 점유율이 적어도 20%는 넘어야 기업의 생존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때 상장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이미 잘 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이든 너무 과도하게는 뻗어나가지 못한다. 금융시장에서는 늘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다. 1637년에 튤립 광기처럼 말이다. 튤립 광기도 시작은 좋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튤립은 아주 멋진 발견이었다. 이전에 유럽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꽃이었고 모두들 튤립에 열광했다. 새로운 교배종과 새로운 색상의 튤립이 나오면 대중들은 더 열광했다. 여기에 잘못된 아이디어는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튤립 알뿌리 1파운드를 지금 돈으로 수십만 달러에 사고 팔았다. 비록 그것이 희귀종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투기적 광기로 변해버린 것이다. 튤립도 좋은 아이디어였고 하드디스크도 좋은 아이디어였다. 지금 인터넷도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좋은 것들도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5가지 황금률을 소개했다. 이 법칙들은 서로 보완적이다. 나의 투자 철학은 자산운용 업계에 몸을 담은 초창기 시절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아가면서 보다 강화되고 더욱 정제됐을 뿐이다. 독립적인 사고와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하라. 그래야만 무리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두고두고 빛을 발할 테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첨단 기술의 혜택을 입을 다운스트림 기업에 투자하라.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투자하라. 금방 팔 주식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라. 전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다. 상식과 인내심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12장 오늘 진도 다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랄프 멘저가 쓴 이 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책 한 권 다 끝낼 때까지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책도 흥미로운 책으로 선정을 해놨어요. 다음 책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